이번 세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패널 토크를 진행하겠는데요. 패널 토크는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을 진화시키는 프롭테크라는 주제로 직방의 안성우 대표님,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님, 그리고 이지스 투자 파트너스의 임태희 대표님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스 투자 파트너스 임태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가장 한국 프롭테크 영역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두 기업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야놀자 대표님하고 직방의 안성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근황과 간단하게 그래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 대표님부터 먼저.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야놀자 테크놀로지로 많이 밀고 있는 야놀자 대표이사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저희는 이제 프롭테크 포럼, 한국 프롭테크 포럼이라는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사업과 함께 그런 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직방 안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일 패널 토크 주제가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을 진화시키는 프롭테크입니다. 두 프롭테크 자이언트 기업을 운영하시는 두 대표님으로서 먼저 이 프롭테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수진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프롭테크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프롭테크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과 기술의 만남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지구에 계속해서 기술을 덧입혀서 개선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 어떤 생활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삶의 가치 증대 아니면 윤택함 이런 것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개발되는 요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저는 프롬테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일하는 공간부터 아니면은 주거하는 공간, 노는 공간, 아니면 이동하는 공간, 이런 공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 나가기 위해서 좀 저희가 계속 디벨롭을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성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오늘 저는 여기 행사 조직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행사의 슬로건이 디지털 대전환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퍼티 플러스 테크이듯이 이게 디지털이 접목이 되지 않았던 분야 중에서 이 디지털로 바뀌는 산업으로 다 이제 모든 분야가 바뀌고 있는데, 이미 상대적으로 좀 뭔가 라이트한 것들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주제가 무겁고 뭔가 변화를 주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롭테크인 거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단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뭔가 새롭게 만들려면, 그리고 변화를 주려고 하더라도 또 각오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서의 변화가 있는 다음에 움직임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프롭테크 포럼의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면서 또 겪게 되는 점이 프롭테크의 어떤 영역 자체도 계속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위주의 업체로 이제 많이 출발을 했다고 하면, 중간에는 이제 주거용에서 상업용에서 그다음에 레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확대가 되다가 또 이제 로봇을 활용한 기술로도 발전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이 경계에 있는 산업들이 부동산에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주제랑 접목이 되면서 프롭테크의 영역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프롭테크의 영역인 부동산과 프로퍼티의 영역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대두되면서 다른 산업 대비해서는 조금 이러한 어떤 디지털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게 지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제도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을 진화시키는 프롭테크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존의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거와 현재의 기준이 어떠했고 그게 과연 어떠한 진화의 모습을 가져갈 건지 그런 입장에서 지금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인 대표님부터. 네. 네. 과거에는 제가 제 생각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공간에서 다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주거 공간을 오고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쉬는 텀이 생기면은 그 쉬는 텀을 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섹션별로 좀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파편화가 돼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자는 공간과 그다음에 이 일하는 공간, 노는 공간, 그리고 이것을 이동하기 위한 이동 공간 이런 어떤 네 가지 공간과 또 요즘에는 가상 현실이라는 어떤 메타버스적인 공간까지도 생성이 돼서 결국 이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초연결 사회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부동산의 기술이라고 하면은 뭐 건설 기술 좀 더 안전하게 짓거나 아니면 뭐 지진의 내진 같은 거에 용법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갔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부동산 전체의 그 기능성 뭐 엘리베이터가 들어간다든지 집에서 그 호출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월패드가 달려가지고 모든 뭐 그 보일러라든지 아니면은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제어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좀 변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여기에 서비스까지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은 생활의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이동 형태부터 시작해서 이동이 필요치 않는 형태까지도 초연결로 그 메타버스화 시키는 작업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그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터널에 들어가 있고 그 변화를 잘 감지하고 대처를 하는 기업은 혹은 그런 어떤 구성체나 조직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조직들은 조금은 이게 전통 산업화 형태로 좀 뒤로 밀리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안성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제가 둘째가 태어난 날 테슬라 자동차를 원래 주문을 했던 테슬라 자동차 출고가 돼가지고요. 그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기 태어난 날에 차 받으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모델 S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서의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뭐 승차감도 좋지 않고 위험하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달랐잖아요.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만에 물론 그때 뭐 테슬라 주식을 뭐 산 건 아닙니다. 보면은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오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쪽으로 이제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고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엔진하고 또 뭐 연비도 있었고 아니면 뭐 이 서스펜션을 잘 만들어서 승차감을 좋게 만든다든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기능 위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은 좀 위기에 많이 빠진 거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런 테슬라와 같은 업체들 중심으로 쭉 가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하드웨어 기반의 산업이었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수진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 공간이라는 곳에서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거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지점들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 그게 하드웨어의 어떤 그 교체라든지 그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분야인 것 같은데요. 그냥 그 다른 산업에서 일어났던 거를 비춰보건대 그 가솔린,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자동차에서 지금의 테슬라로 발전되는 변화가 되는 과정처럼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준과 그리고 가치의 중심이 이런 소프트웨어 위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히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부가가 돼서 될 만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코어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두 분의 생각하시는 어떤 프롭테크와 그 연관된 한국 그 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어봤다고 하면 조금 이제는 두 분이 하고 계신 그 사업과 지금 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야놀자의 광고를 보면 굉장히 광고 처음부터 끝까지 테크놀로지만 아주 강조하고 딱 광고가 끝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숙박과 레저의 예약 서비스라기보다는 또 다른 어떠한 그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야놀자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경쟁사 대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니면 지금 구현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야놀자 하면은 B2C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서비스를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 또 어플리케이션 내에는 뭐 숙박부터 시작해서 이동수단인 교통 혹은 놀이동산 같은 레저 활동 이렇게 좀 많은 콘텐츠들이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세상에 인벤토리가 있어요. 공급자들은 이 인벤토리를 잘 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만 또 사용자 측면에서는 인벤토리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숙소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정보의 비대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보의 비대칭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보의 비대칭은 비효율성을 좀 많이 양상시키거든요.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곳을 못 찾으니까 비효율성이 생기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이걸 잘 팔지 못하니까 비효율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 것은 공급자 사이드에서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정보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인벤토리를 정보화시켜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다이렉트로 잘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얘기하는 GRMS라고 하거든요. 게스트 룸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게 이제 객실, 일례로 하면 뭐 놀이시설 말고 이제 이 숙박시설로 예를 들어보면 이 GRMS 이제 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게스트 룸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이 객실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지 결국 그 사용자하고 다이렉트 소싱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GRMS를 다 갖다 모아놓은 게 PMS라고 하거든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전체의 객실 구도가 손님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시설이 고장났는지 고장나지 않았는지, 여기에 어떤 공조 시스템이나 관리 비용은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이 PMS인데 이 PMS를 또 한 대 모아 있어야지 결국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고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플랫폼 회사들하고 좀 다른 게 이 GRMS 시스템을 모아놓은 PMS를 통해서 여러 채널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CMS, 이게 채널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채널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플랫폼에 연결이 되거든요. 플랫폼이면 저희 같은 야놀자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하는데 저희 플랫폼의 고객들만 거기에 그 공급자에 꽂혀지니까 수요자가 한정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들을 또 다 연결시키는 거죠. 플랫폼의 인벤토리 쉐어를 통해서 플랫폼 간 다 연결시키는 걸 IDS라고 하거든요. 요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저희한테는 테크놀로지고요. 이런 것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IoT 객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 프론트라고 해가지고 프로퍼티에 좀 자동화된 어떤 그 프론트 시스템을 가져간다든지, 그러면 이런 형태를 와이플럭스로 해서 여러 이제 사용자들이 공급자의 어떤 하드웨어 기반이 아니고 센서 기반으로 혹은 그 뭐 통신 기반으로 나이트를 제어한다든지 공조 시스템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얼리 체크인을 한다든지 레이트 체크아웃을 한다든지 컨시어저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모든 과정을 좀 하나의 그 사람들과 그 하나의 공급자와 하나의 어떤 사용자들이 다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테크놀로지예요.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는 결국 저희가 보니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가 여행에서 생성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이런 어떤 일련의 자동화된 기술 아니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라고 하면 비효율성이 없어지고 제거가 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되므로, 저는 이런 형태가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조금 더 앞당기면서 사용성의 편리성이나 아니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거든요. 이 GRMS부터 시작해가지고 IDS까지 이렇게 다 일직선으로 다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대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스타트를 끊어보자 해가지고 야놀자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먼저 내세우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오픈시켜서 저희 기술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순신 대표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 말씀하신 대로 GRMS부터 IDS까지 결국에는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큰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직방은 어떠한 기술로 어떻게 지금 좀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산업 구조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사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개라고 하면 또 두 가지로 또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아까 인벤토리를 공급하는 분이 반복적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 사업자인 경우 원룸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숙박에서 나오는 것과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와 같이 반복적으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팔고 나면은 다시는 이제 저는 거기에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사실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직방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비슷한 거를 원룸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 물건을 렌트할 때, 우리나라는 전속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중개사한테 연결이 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 사업자분들이 올리고, 그다음에 중개사분들은 그걸 보고 이제 광고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원룸 쪽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계속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방식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면, 사실 이 부동산 거래에서는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이슈인데, 이때까지 많은 시도들을 허위 정보 자체를 잡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소위 말하는 임대차 정보라는 게 그대로 오늘 누군가가 내가 집을 내놨다 하더라도 다음 날에 집에 가서 배우자분한테 얘기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물건이 들어가는 거고, 계속 가격도 5억이라 그랬는데 다음 날 또 누가 전화 오면은 5천 더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다 허위 정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그런 정보를 게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 분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개사분이 본인이 물건을 올렸는데 소비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올린 정보들에 대해서 계속 클레임이 있어요. 허위라는 신고율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거를 통계를 내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낮고 누군가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서 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어떤 부정확함으로 안고 가는 거고, 굉장히 이 요율이 높은 분들은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잡아내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순신 대표님께서 말씀 중에 요즘 또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인 메타버스에
관련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한번 방문을 드렸었지만은 작년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직후에 또 이 사무실을 또 정리를 하시고 가상 공간으로 또 다 이전을 하셨습니다. 메타폴리스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공간을 확장 이전한 직후에 어떤 굉장히 회사 차원에서 큰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에 어떤 취지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시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강남으로 원래 사무실이 이제 종로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제 이사를 간 이유가 개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로까지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노선이 약간 강남 언저리였어서 그래서 이제 강남에 사무실을 구했는데요. 사실 사무실 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긴 했죠.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두려웠죠. 회사가 안 돌아가면 어떡하나. 근데 생각해 보면 회사 생각보다 많이 잘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강남으로 이사 왔지? 왜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도 회사가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왜 강남으로 이사 왔고 왜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거고요. 뭐 오늘은 이제 어떻게 좀 간단하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여서 일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IT 기업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돌아갔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다 클라우딩화가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공유하는 것도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공유를 하게 됐고, 뭐 슬랙이라든지 노션 같은 걸 활용하게 됐고, 뭐 미팅도 뭐 줌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업무는 돌아가는데 다들 갖고 있는 아마 대표님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 조직 문화가 굉장히 이때까지 쌓았는데도 오래 걸렸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서로 보지도 않고 특히 원래 있었던 멤버들은 상대적으로 나은데요. 계속 입사를 하거든요. 새롭게 입사하시는 분들은 뭐 밥도 못 먹고 얼굴도 못 보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재택근무라는 게 반쪽짜리고 사실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안 된다. 무조건 사무실을 나와야 된다라고 방향성을 이제 잡은 거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한 게 사무실에 나온다라는 그 개념을 꼭 물리적인 공간이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물리적인 공간과 굉장히 흡사한 그 공간이 어떤 버추얼 오피스죠. 그런 메타버스 오피스가 있다고 하면 출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출근을 그대로 하면서 기존 방식들 그대로 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지역에 대한 제약은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는 저희가 강남으로 이사 온 이유랑 똑같습니다. 더 나은 분들을 저희가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항상 지역적인 이슈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한 게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업무부터 이런 메타버스상에서 일하는 노력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콜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단순 반복에 가까운 매뉴얼화가 가능한 업무부터 메타버스 일을 해보니까요. 그런 문화들이 유지가 되면서 일하는 게 잘 돌아갔고요. 거기서부터 한 단계씩 올려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사의 임직원분들 그리고 지금은 아예 경영진도 다 메타버스에서 만나고 오프라인에서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누군가는 안 만나게 되면 항상 그 경계가 생깁니다. 오프라인의 어떤 문화와 이 메타버스상에서의 만남의 문화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차 확대해서 전체로 다 확대를 한 상태고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리크루팅을 할 때 지역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어서 실제로 그래서 제주도에서 입사하신 분들 지금 4명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지방에 가서 누굴 만나도 괜찮은 분이 만나면 저희랑 같이 일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에 상관없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포항에 내려갔을 때 퍼스텍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홍보를 한 게 지금 당장 입사할 수 있다 여기에. 왜냐면은 이제 메타버스를 출근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메타버스에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는 오프라인과 동일한 거의 흡사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오피스 공간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꼭 국내에서만 그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인도 개발자분이 메타폴리스에서 같이 저희 개발자분이랑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뭐 채용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해외에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발을 만드는데 신발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베트남에 뭐 공장을 세웠다. 그럼 굉장히 단순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전통적인 방법론은 베트남 사업 법인장을 찾아서 보내서 거기서 자리를 잘 잡으시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잘 자리를 잡으면 성공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또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기가 되게 어렵고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법인대로 가고 서울은 서울대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시도를 해보려는 거는 이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같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일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거를 저희가 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곧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먼저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한번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순진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집방과 마찬가지로 야놀자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 오프라인 공간을 가장 기저에 두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또 핫한 트렌드, 주류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메타버스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조금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계속 관찰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과 메타버스의 중간적인 그 위치에서 지금 관찰적으로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시 원격 근무제를 코로나 시작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 회복 단계에서도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안성우 대표께서 말씀하신 메타버스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완전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생활의 어떤 방식이나 양식이 좀 변화되고 그것을 선호하는 근로자분들, 그러니까 구성원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요 근래에 조금 저희도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워케이션이라는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강원도하고 같이 얼마 전까지 저희 한 60팀 정도를 모집을 해가지고 일주일인가 2주 정도 이렇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축을 해놓고 일을 하는 지원을 받았는데 너무 폭발적으로 지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지금 2차, 3차, 4차를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떤 공간에 꼭 같이 모여서 일을 해야지만 효율성이 나오는 시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기존의 방식에 어떻게 몰입해 있다가 새로운 방식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부터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창조적인 혹은 창의적인 생각이 이제 펼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업무의 효율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가장 먼저 스타트업에서 그걸 채택을 할 것이고 그게 아마 일하는 방식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꼭 같은 공간에 모여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조직이나 아니면은 어떤 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인 면을 같이 퓨전으로 섞어서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두 기업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지만 먼저 그 두 기업 모두 비슷한 시기에 큰 M&A를 성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뭐 안성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삼성 SDS 홈 IoT 부분 인수에 대해서 그 진행하게 되신 그 취지와 그 이후에 어떤 사업적인 뭐 시너지와 기대 효과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런 이제 인수를 생각하게 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진행 중인 아직 이게 성사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이어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그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서서 아까 테슬라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이제 집이라는 공간이 이제 디지털화를 하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걸 디지털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답이 없습니다. 뭐 정확히 따지면 이제 프로덕트 레벨까지 생각을 해보면 누가 이걸 잘 만들 것인가. 또 산업마다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분이 하드웨어를 공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드웨어를 하시는 분이 소프트웨어를 공부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둘 다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도 굉장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만 놓고 봤을 때는 항상 이제 글로벌로 나갔을 때 뭐 구글과 뭐 애플과 같은 그런 회사들이 항상 전국적으로는 경쟁의 위치가 갈 텐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부분은 구글과 같은 회사는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고,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덜 나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프롭테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이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를 더 많이 이제 연구를 하면 좀 이제 글로벌리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방의 입장에서 이 집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문제는 이제 하드웨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 대한 그 공부를 하고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하는 거를 이미 시도를 해서 이제 많이 팀을 키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도어락이라는 부분도 이제 홈IoT에서 이제 삼성 SDS의 가장 큰 사업이 도어락인데요. 도어락을 굉장히 팬시하게 만들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이 도어락이 100만 번을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문이 고장이 안 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기계공학적인 부분들, 또 뭐 전자공학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펌웨어 기술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작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 정확히 펌웨어죠. 펌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생겨야 되는데, 그 집단을 가장 빨리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요번 그 삼성 SDS와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연월자 역시 최근에 또 큰 인수건이 있으셨죠. 네, 인터파크 사업부문을 인수하셨는데요.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와 그 기대 효과,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시너지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저희 회사에서 분석하기로는 일하는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게 생산성 효율화를 통해서 일하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여가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터파크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기여했던 가치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커머스 1세대고 자유여행을 할 수 있는 항공권을 판매를 했고, 여행의 자유여행이나 아니면 일부 패키지 상품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공연 문화나 티켓 같은데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졌었고, 또 도서 쪽으로 보면은 이게 일하는 시간 외적인 시간에 어쨌든 간 봐야 되는 그런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여가 시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준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물류라든지 아니면 커머스가 변화가 많이 됐고, 서비스에 대한 기존 카테고리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변했고, 거기에서 인터파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회사일 건가라는 고민이 아마도 인터파크 쪽에서는 들었을 거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가 슈퍼 앱이 되겠다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비전을 얘기했고, 저희가 이제 숙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레저 활동 티켓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의 빈자리가 인터파크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인터파크가
이게 제4차 산업혁명 혹은 지금 뭐 ESG라고 해서 5차 산업혁명까지도 이제 추구되는 와중에 기술적인 형태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이제 측면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저희가 국내에 있는 R&D 그룹과 해외에 있는 R&D 그룹이 잘 융합하고 서포트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또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여가 시장에서는 그리고 약간 프리미엄 단계에서는 조금 가능성을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물론 뭐 전략 세워진 거를 계속 보면서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저희한테도 기존에 많은 M&A를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큰 어떻게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큰 그 M&A 건이라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야지 이 요번에 이제 저희가 선택한 것들이 좀 좋은 결과로 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게 먼저 직방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유니콘 등극을 하는 이제 투자와 지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크게 어필이 됐고 매력적으로 다가갔기에 어떤 그런 큰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고 유니콘이라는 어떤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일단 유니콘이 저희가 보통 이제 유니콘 하면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회사에 자금이 모이면서 이제 유니콘이 돼야 경축도 하고 하는데요. 갑자기 구주 거래가 돼서 유니콘이 됐다라고 소식만 날라와서 굉장히 세레머니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원래 직방이 출발했던 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더 다른 시장 환경인 게 외국에 있는 뭐 진로도 그렇고 뭐 그런 뭐 중국의 뭐 리엔짜도 그렇고 물론 다들 굉장히 상장도 잘하고 잘 뭐 크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지만 대부분 서비스들이 다 유저 베이스가 웹 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확장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직방과 호갱노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대부분의 유저가 이제 앱 베이스거든요. 모바일 유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사용하고 있는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더 잘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바일 유저가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이런 부동산 서비스류 중에서. 근데 또 하나의 변화가 아까 그런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디지털라이즈드 된 시점도 딱 지금부터 출발이 돼서 이 접점이 좀 묘하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서부터 집을 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공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새로운 곳을 찾아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원래 있는 곳에서 뭔가 뭐 환경을 바꾸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경험을 바꾸든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맥락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주거 환경에 대해서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다. 그 경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맥락은 같은 어떤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로 이제 관심사가 가게 됐고 투자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놀자 역시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유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의 어떤 야놀자의 어떤 비전이나 어떤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그런 큰 투자금을 이제 투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투자자로부터 큰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조직력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미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2005년도에 이제 회사가 개인 사업자로 설립이 돼서 2015년도 이제 10년 만에 저희가 첫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지금 몇 번째 투자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투자를 총 요번에 유치한 것까지 하다 보니까 한 2조 한 4천억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6년 만에 구성원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례로 저희가 2005년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시스템도 바뀌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경쟁 구도도 많이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묵묵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는 조직 구성의 문화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팬데믹이 처음 이제 공표가 되고 지표, 저희 나라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저희 회사의 지표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취소가 여태까지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취소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규 예약이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회사의 통장을 보니까 그래도 한 900억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잘 버티면 1년, 못 버티면 한 6, 7개월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조직력이 저는 발휘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서로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실행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이 코로나 대응 방식을 굉장히 잘 리드를 해줘서 저희가 당장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나누고 그거를 좀 더 많이 참아줬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조직에 없던 감언이나 감축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런 어떤 조직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코로나 상황에 그 여행과 관련된 기업이 성장한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가 한 30% 이상 성장을 했죠. 그리고 지난 5, 6년 동안 적자가 나던 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털어나온다고 해서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샀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떤 기업도 하다못해 뭐 에어비앤비 같은 데도 실제 매출 성장은 저하가 됐고 떨어졌고, 그다음에 수익 자체도 굉장히 큰 마이너스로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코로나 이후,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굉장히 부상할 것이다라는 걸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돼서 미래 가치로 국면으로 이제 어떤 주가가 형성이 됐는데, 저희는 어쨌든간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털어나온도가 됐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조건에서도 굉장히 잘 발전할 수 있는 조직, 성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 판단을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력인데, 저희가 국내 R&D가 40% 정도, 구성원의 40% 정도가 R&D입니다. 지금도 R&D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인도나 아니면은 그 필리핀 등에도 R&D가 2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전체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레저나 액티비티 관련해서 굉장히 개인화시킬 수 있는 기술, 그 크로스 셀링을 할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이 밑바탕으로 인해서 전 자동화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거를 디벨롭하고 있고요. 근데 이 형태가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안성우 대표께서 잠깐 테슬라를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자동차를 팔아서 돈 버는 거는 별로 없어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서 가져오는 수익으로 굉장히 큰 미래 가치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요즘에 저희 그 김종윤 대표가 어디 컨퍼런스나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ES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의 미래 기술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기여 가치도 있고 기업의 투명성도 있지만, 결국 환경을 어떤 식으로 좌우지하면서 기업 활동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미래 가치를 좌우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여행 산업에서 8%의
탄소 배출량을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이걸 1% 줄일 때 어떤 미래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행객에서 이 탄소 배출량을 1%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을 것이냐? 전 세계 아무도 없거든요. 저희는 결국에는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여행, 그 다음에 타겟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화시킬 수 있는 여행, 그리고 운영 시스템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서 자동화시켜서 소모되는 뭐 이를테면 IoT 말씀하셨는데 센서 기반 모션 센서로 해가지고 IoT를 달아놓으면 외국 같은데 동남아 가시면은 해외 그 호텔에서 외출할 적에 더울까봐 에어컨 켜놓고 가시잖아요. 이게 다 탄소 배출인데 그게 자동적으로 꺼지는 시스템.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람이 없다 감지를 하는 거죠. 뭐 이런 형태부터 시작해서 객실에 뭐 이제 사람이 있는데 청소할게요 아니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게 청소하시는 메이드분들이 이렇게 뚜르기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자동화로 표시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국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어떤 논스톱 A부터 Z까지 논스톱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게 탄소 배출권을 저하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의 산업 구조에서 굉장히 필요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적인 측면, 조직력의 측면과 조직적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미래 기술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본 것 같고요. 저 입장에서도 상장 IPO를 할까 아니면은 그 투자를 받을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자금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금을 투여를 받고 또 넥스트에는 저희가 이제 퍼블릭 마켓에 가면서 또 자금을 한 번 더 투여 받으면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했구나라는 정도로 만들 수 있는 형태의 그림은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두 분이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고 계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같이 경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조금 막바지로 조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원 대표님께서는 한국 프롭테크 포럼 무장도 맡고 계신데 지금 저도 뭐 프롭테크 그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금 뭐 만나 뵙고 투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이 프롭테크를 테마로 한 스타트업들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선배 창업자로서 프롭테크 영역에 있는 선배 창업자로서 우리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혹은 지금 이제 상업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후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아까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한주 대표님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해당 시장을 고르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큰 시장에 가야 거기에서 같이 뭔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성장하지 않거나 굉장히 작다고 하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프롭테크는 정말 태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시장보다도 가장 크고요. 보통 빌딩 하나도 다 웬만한 거는 다 몇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가잖아요. 그런 빌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가치가 있는 시장이 큰 산업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바뀐 게 없다, 크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그게 한국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한국도 좀 빠른 편이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는 더 그런 기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 출발을 하자면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기회가 많고 경쟁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해볼 만하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쌓으면 충분히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할지 고르지 못했다고 하면 충분히 프롭테크라는 게 해볼 만한 산업이고, 또 이 한국 프롭테크 포럼 의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업체 수가 많지가 않아서요. 그 같이 시작하게 되면은 서로에 대한 그 애정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또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롭테크로 창업을 하기를 네, 기대합니다. 네. 네, 이수진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여행 산업에 계신 스타트업 분들 아니면 산업에 계신 기업가 분들께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가 코로나 지난 2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또 폐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죠.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뭐 저희가 봤을 때 한국 콘텐츠의 대중화, 글로벌화 이게 뭐 기생충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BTS라든지 강남스타일이라든지 좀 이번 기회를 좀 잘 살려서 코로나가 위기였지만 이걸 좀 기회로 잘 살려서 한국이 여태까지 1,700만 명 언저리에서만 계속 있었거든요. 인바운드가 이거를 나가는 게 3,300만 명 정도가 나가셨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행 서비스 강국이 좀 될 수 있는 기틀을 이번 기회에 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고민하고 많이 돕고 많이 리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전체적인 스타트업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게 결국 코로나를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좀 안정 단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상황까지 만들어주는 기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는 시기가 도전할 수 있는 시기고 그리고 뭔가 그 틈새를 잘 찾아서 잘 안정화시키면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거대한 물결이 온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 거대한 물결에서 어떤 것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찾으면은 옥석이 가려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가치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모두가 조금 잘 살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올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바라보는 쪽으로 미래는 흐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간 바뀐다. 더 디지털화가 된다. 더 뭔가 IT화적으로 혹은 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미래는 그쪽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도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 도전하면서 앞을 향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참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지금 시간이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을 진화시키는 프롭테크에 대해서 야노자 이수진 대표님과 그 직방의 안승호 대표님 모시고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